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했죠.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며 사과문을 올린 건데요. 잊을만 하면 또다시 발생하는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젊은 층,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는 K-팝 아이돌 가수인 뉴진스의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일이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된 노동 현안들, 야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요. 네, 그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입니다. 각 투표소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이 됐고요. 그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더 길어서 오늘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오늘 자정께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 이용하시거나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가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후보자 정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마당 여기로 가시면 후보자 정보도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이른바 미니 재보선이지만 선거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네, 이게 일단 여야 거대 양당 대표 리더십은 물론이고 정부로서는 그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동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40총선 이후에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선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정에서 좀 판이 커진 감이 있는데 여야 대표들 뭐 나란히 지역으로 달려가서 뭐 지원도 하고 누구는 거기에 새빵도 얻어가지고 살고 있고 그랬죠. 이번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부산 금정 또 전남 영광 이렇게입니다. 막판까지 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지금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적어도 금정구, 강화군 여기 원래 텃밭으로 유명하니까 여기 수성하면 뭐 선방했다 혹은 뭐 보통 정도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평가가 내릴 수도 있는데 만일 진다고 하면 이제 뭐 당연히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책임론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전남 지역 그 곡성에서 승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영광이 문제예요. 여기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약진을 보이면서 3파전이 치열하고 무소속 후보도 있기는 한데요. 그 이게 야당끼리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거 텃밭에서 민주당이 져버리면 곤란한 거죠. 안 그래도 지난 총선 때 생각하면 광주, 전남 여기 비례대표 득표율이 혁신당에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영광군수 선거 지더라도 혁신당에 질 수는 없다. 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가져간다 하면 여기 굉장히 군소 정당이지만 혁신당으로서는 아무래도 뭐 그런 민주당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고 두 당 모두 어쨌든 간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요. 네, 사실 교육감 선거가 비교적 그렇죠. 일단 뭐
특히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교육감 선거 관심이 없으시고 또 교육감 후보가 누가 누군지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3파전인데 진보 성향이 1명, 보수 성향이 2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2명 이제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 진보 교육 전면 교체를 내세우고 있고 진보 진영에는 정근식 후보가 혁신 교육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진보 교육감 시대를 거치면서 그 10년 동안 어둠의 교육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진보 진영 교육감이 혁신학교 내세워서 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학생 인권조례 해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조 후보는 대표적으로는 초등 진단 평가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고요. 반면에 정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전혁 후보 향해서 뉴라이트 출신인 점 또 학교 폭력 의혹을 꺼내들면서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 진단 평가 부활을 하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감 선거 치를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일단은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영 싸움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후보 간의 어떤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권자들로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 정책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깜깜이인 상태인 거죠. 그 어떤 식으로 진영 싸움 지금 하고 있냐면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조희연 전 교육감 때문에 세금 들여서 재보선 치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정근식 후보는 반대로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했던 해직교사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교육 정책에 대한 공약은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한 이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죠. 네.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으로는 이 상대방이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뭐 이 내용은 어제 오늘 워낙에 휩쓸어서 전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이 카톡 캡처 올리면서 김재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기 협박하고 내용 다 공개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올린 건데 이 캡처는 국정감사장까지 등장을 했고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입장 표명을 내놨어요. 카톡 속 그 메신저 대화 속의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해명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해명의 내용이 조금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네, 이 카톡 내용에는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말을 하는 걸로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대화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준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나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친오빠라고 하지만 친오빠랑은 일면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란은 참 뭐 난데없이 여당 내에서 여사가 대통령 뭐라고 부르는지 이거 따지고 있는 그런 비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해명을 내놨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친오빠라고 한다면 여기선 또 문제가 없겠는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다시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김진우 ESIND 대표인데 예전에 나왔던 그 녹취록에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당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김건희 여사가 강의 요청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이 있다.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폭로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친오빠라는 사람이 어쨌든 다시 끌어올려진 거고 명태균 씨의 주장으로는 김 여사의 친오빠는 그런 걸 논할 대상이 아니다. 친오빠가 아니란 식으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겨냥 수위를 높여왔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럼 오빠라고 말하는 거 맞냐?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는 말합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인적 쇄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선거 때 여기저기 지역 조직마다 누구한테든 조언 구하는데 이런 걸로 비난하는 거는 선거 안 뛰어본 사람 아니겠느냐.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한 걸 오히려 명태균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친윤계가 이렇게 비호를 한다 한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름아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이렇게 김 여사 리스크로 마음 졸여야 되는 거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 그냥 명태균 씨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명태균 씨 혼자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허풍쟁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당에서도 이게 명태균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섣불리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런 거고요. 친한계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독대에서 다 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이고 야당에서는 그 오빠가 진짜 친오빠라고 한들 비선 개입이 없어지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사태는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대선이 오히려 정말 여사의 친오빠까지 개입이 돼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높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는 좀 어제 밤까지도 계속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폭로 예고하고 나섰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뜰까 봐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리스크가 되는 그 리스트가 떠서 나오는 건 아닌지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볼까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오늘은 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벌이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상이라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건 세금, 돈 관련한 굵직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각 지방국세청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리는데 법인세를 꼼수로 너무 적게 내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와서 이거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 감시하는 건지 볼 거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하는데 이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밖에도 외통위는 각 나라 대사관들,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새만금 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K-팝 아이돌 뉴진스의 한이가 출석했는데요. 때 아닌 셀카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어제 이 국회의원회관 앞이 정말 되게 핫하더라고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이돌 중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한 거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겪었다는 걸 증언하려고 나온 건데 여기에는 실상 그 하이브와 어도어라는 그 회사 간의 분쟁이 깊게 자리하고 있죠. 이걸 지켜보는데 좀 내용 자체는 갑갑했어요. 그러니까 참고인 명단에 유명 아이돌을 올려놓고 그래도 그러면은 준비를 벼르고 있었겠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막상 제대로 된 질문은 없어 보였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한 가지 좀 희망을 걸어보자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아이돌로 시작해서 특고 근로자들까지 해서 갑질을 예방할 제도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자그마한 희망을 좀 걸어보는 거고요. 근데 여파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희 씨가 국회의원회관 입장할 때 다들 진짜 국회 직원들 해가지고 사진 찍느라 몰려왔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워낙에 보기 힘든 얼굴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눈에 띄던 분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에게 뉴진스 사생 팬이냐 위원회 진행 중인 시간에 따로 가서 만났다라는 의혹을 펼쳤어요. 상임위를 방기한 거다. 특권이냐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또 해명을 합니다.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주재했고 상임위 방기했다는 말 책임져라. 그리고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와도 연관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 또 다른 논란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다른 증인이에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인데 대기 도중에 뒷자리에 앉은 한이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가? 사업장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 찍고 있다, 웃음이 나오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체위 국감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부터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야당은 2014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세종도서 지원사적 선정을 할 때 그 과정에서 한강 작가 작품들이 제외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유는 사상적인 편향성을 들어서 이걸 이렇게 찍어내기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안 그래도 이 문학의 인사 블랙리스트에 한강 작가가 올랐었다라는 점도 화제가 됐기 때문에 진흥원이 블랙리스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진흥원장이 재직할 시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재발 방지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김준희 진흥원장은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또 노벨상 수상 끌고 와서 이걸 이념 정쟁 대상으로 삼느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박근혜 정부 때 한강 작가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28개 언어로 번역됐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당에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가 다뤄졌다면서요. 네, 그게 필리핀 가사관리사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탈자가 나오고 뭐 임금 문제 그리고 신청했던 가정들도 막 취소를 하고 임금 체불됐다 그러더니 연락이 두절돼서 검거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은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이번에 강조를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본 사업하지 왜 시범 사업이라고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비점이 발견이 되는 거고 대신에 홍콩, 싱가포르식 입주 도우미 방식이나 대상국도 뭐 캄보디아 이렇게 더 넓혀가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싱가포르 입주형이라는 게 여기서는 아예 들어가서 잠자면서 숙식하면서 가사관리사가 아이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캄보디아 이런 다른 나라도 여러 선정을 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거나 뭐 한다는 방안을 뭐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실상 근데 그동안 이 홍콩 싱가포르 형태도 거기서도 좀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려도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오전 정체가 심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앞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오산 부근 5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일대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산곡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대소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이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연예계에서 사건이 이어졌어요. 일단 개그맨 이진호 씨가 과거 본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 이렇게 고백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인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은 사기로 고소될 수 있죠. 네. 지금 이거는 지난 6월에 이제 이 피소가 된 건데, 물론 이건 합의로 끝난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돈을 갚고 뭐 고소 취하고 됐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이진호 씨가 2020년부터 이 불법 도박에 빠져갖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100만 원부터 뭐 수억 원까지 보통의 경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진호 씨도 그 과정에서 아마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피해액이 23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4년 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빚내가면서 도박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하던 개그맨이 왜 이 도박을 끊어내지를 못했던 걸까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저는 주변에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굉장히 뭐라고 하나, 뭐에 진짜 빠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홀릭돼 갖고 부흥 뜬 것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눈에 초점이 없죠. 근데 한두 번 손해를 좀 보기 시작하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때쯤 되면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가 나의 배팅과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지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자녀 생각, 애인 생각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모든 거의 삶의 순위가 이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화면이나 그거 보면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 자체를 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빚을 좀 이걸로 어떻게 갚아보겠다 뭐 이런 욕망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어떤 전자죠. 거예요? 그럼 뭐 흔히 말하는 뭐 빚을 갚는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중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머리의 보상 회로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걸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쫙 올라가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 것이 이제 말하면 간헐적 보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스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마약보다도 더 짜릿한 형태의 감각적 전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도 뭐 가수 신정환 씨, 뭐 야구 선수 출신 강병규 씨 등 연예계에서는 잊을만 하면 불법 도박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유독 연예인들에게만 도박 유혹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업 자체가 사실은 보상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거의 굶지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 몇십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극 추구에 대한 스릴과 좌절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경우에 그것을 그 유사한 형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좀 비슷한가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얻을 때는 엄청나게 얻는데 네. 못 얻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네. 도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큰 직업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 위험하죠. 물론 엄청난 인기를 얻을 때는 뭐 수백억도 벌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사실은 도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구가 없고, 친구가 없으니까 다시는 혼자 되고, 혼자 하니까 술이나 도박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에 취약하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한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 중독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다면서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단도박 모임이라는 것도 이제 그 범죄자 잡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 봐도 네. 진짜 너무 자기 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맹세를 하고 자기 뭐 부인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진짜 내가 여기서 죽든 끊든 이렇게 맹세를 해도 다시 그 화면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고요. 몸이 앞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말하자면 물론 이것이 치료할 수 없다, 안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도 있고 꾸준한 치료가 되면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데 네.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면 실제로 2년, 3년, 4년 정도 꾸준히 가족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면은 실제로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10대 청소년층 도박 중독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특히 이제 10대 뭐 촉법소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지난해에서 5.5배나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5.5배나 폭증했다고 하고요. 그 돈도 여기서 말하는 건 한 개인이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앞에 돈은 소액은 아예 저 카운트 되지도 네.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업 중에 뒤에서부터 그 배팅하라고 문자 단톡방이 옵니다. 너 1번 할래, 2번 할래. 그냥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 5,000원 이렇게. 그게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진행되니까 조금 지나면은 일종의 모임 놀이 또래노로 이렇게 되다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청소년 도박이 빠져드는 이유죠. 그 거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뭐 야구, 축구,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 왼발부터 달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실제로 청소년층의 도박 중독은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이들이 이 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아직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래 문화 형태로 퍼지면 이제 자각하지 못한 채 빠져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거고 그 놀이 자체가 특히 이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SNS 사이버 공간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임하는 화면을 하다가 옆에 창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야 너 저기 배팅해. 그래? 너 1번 할게. 입금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구조를 차단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그 배너 자체를 차단하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돈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종 조직 폭력배들이 이쪽으로 많이 MZ 쪽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고 말한 텔레그램 같은 것을 또 우회할 수 있는 것 나타나고 두세 가지 한국 사회 문화 구조와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제로 공교육에 사실은 어떻게 거기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뭐 유튜브 통해서도 불법 도박 접한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통제가 안 되는 게 유튜브에 보면서 바카라라고 하는 불법 도박 그냥 쉽게 딸려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차단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좀 빠르게 차단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실제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시간은 2달 걸리는데 이걸 복구하는 건 하루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백본을 만들어 두거든요. 그러니까 네. 복제 사이트를 전 세계에 한 5개 만들어 둡니다. 하나가 적발이 되면 다음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게 하루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없애는 데는 왜 2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고 회의하고 이게 공무원 보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차가 복잡한 행정처리.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선조치하고 후 이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건 정보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다음 연예계 사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제시의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미성년자 A군인데요. 28일 새벽에 편의점 앞에서 제시 씨한테 이제 그 차린 촬영을 요청하다가 약간 거절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혹시 제시와 연관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조사를 피고소인 신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폭행은 지난달 29일 새벽이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경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약간 이 사람이 국적 문제도 있고 아마 신원 파악에 조금 이 경찰에 욕을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원 파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네. 너무 늦잖아요. 이게 폭행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다고요. 뭐 방송에서 그 사람이 외국 조폭이 아니냐 말하는. 근데 그걸 아직 갱단이 아니냐 뭐 이런 갱단이야. 이야기다.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여기 타투가 좀 그쪽 관련된 건데
보는데 네.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타투를 보는데 이게 꼭 그쪽 횡단인 게 좀 애매합니다. 유사하게 장난으로 해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명확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유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성은 의심해 볼 만하지만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예, 드러난 예, 건 예. 아니군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 네, 지난 시간 또 순천 박대성 살인 사건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출자가 잡혔어요. 예, 그 전남경찰청의 경감하고 순천시의 그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한테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그래도 징계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보고서가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SNS에 퍼나른 경우 그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되나요? 있죠. 될 수 있죠. 고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 근데 이제 그 고의를 참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기는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사실은 묻지마 사건이기 때문에 좀 어떤 경각심을 주게 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처벌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벌은 받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살펴볼게요. 요즘 로펌에서 경찰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엔 변호사가 많이 하죠. 네. 예, 이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우리나라에 130만의 사건이 한 해에 발생하는데 그중에 90% 이상, 90한 몇 퍼센트 이상을 경찰이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경찰이 종결을 하니까 거기 출신의 팀장이나 과장을 모셔오면 그 경찰서에 출신에 네. 그러면 거기에 사건을 하는 거기 종결되니까 아니 자기 후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셔갖고 가면은 사실은 이게 좀 부드럽지 않을까. 이게 정관예우죠. 사실은 좋지 않죠.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법조인 전관 예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경찰 단계에서 로펌에 돈을 써갖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아예 편의를 봐준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사건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보통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저기 수사한 경험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횡설수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금만 밀어붙이면은 고소 취하게 할 수 있네.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데 네. 이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자기가 성범죄를 당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 형사한테 이 얘기했다 다음에 저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본 이쪽에 채용된 사람이 봐. 형사한테 쟤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의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서가 취하되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면 사건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경찰 단계에서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로펌에서는 고위직 경찰청장 출신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뭐 형사팀장이나 실제 실무자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고위직만 로펌으로 이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문제가 네. 뭐 지방경찰청장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A라는 경찰서의 팀장, 실무자.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무 경험이 많으니까요. 우리말로 어디에 약 쓰면은 잘 되는지를 아는 기름칠하면 잘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변호사가 된 거는 그래도 공적 기록은 남는데 이건 기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피해자는 다시 고소하기가 어려워요.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 법조인의 정관예우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네. 경찰의 정관예우는 저는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상하 조직 문화도 좀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저 후배한테 가서 제가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가 저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그 의리 문화인데 법조인은 그래도 뭐가 그 자격증 문화잖아요. 네. 이건 의리 문화라서
좀 그렇습니다.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되는 점을 좀 보완할 만한 또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얼떨결에 대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떨결이란 말은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복잡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판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주로 얼떨결의 형태로 쓰입니다. 얼떨결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얼결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얼결에 그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다. 그는 너무 놀라서 얼결에 벌떡 일어섰다와 같이 말이죠. 또 엉겁결 역시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을 뜻하고 나는 너무 놀라서 엉겹결에 비명을 질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잘 씹지 않고 얽김에 삼켰다. 또 그는 당황하여 얽김에 엉뚱한 말을 해버렸다와 같은 예문에 나오는 얽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를 뜻하는데 두 번째 음절은 된소리인 낌으로 발음되지만 김이라고 씁니다. 참고로 된소리를 쓰는 얽김, 덜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덩달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대구, 제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도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종일 안개가 짙게 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을 전망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보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당선 여부는 밤 11시가 지나고 나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진우 씨, 명태균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의결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논의합니다. 처분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에요.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서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월요일 인천에 있는 한 5성급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며칠 전부터 오래된 직원용 승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날 갑자기 승강기가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승강기에 탄 채 작업을 하고 있던 승강기 제조사 협력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체 공사라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하는 위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교체 공사는 공동수급 방식으로 이뤄져 승강기 제조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설치는 다른 중소기업 업체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추락 원인과 함께 당시 2인 1조로 사망자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만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강기 작업 사고 잊을만 하면 벌어지곤 하는데요. 지난해 6월에도 이 오티스 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홀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지기도 했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연이은 사고의 오티스 엘리베이터 노조는 회사가 오랜 기간 노동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방규현 노조위원장은 사측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관리 대수를 할당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안전 절차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술 개혁 없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투입되는 젊은 동료들을 볼 때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다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승강기 설치업체뿐만 아니라
호텔과 승강기 계약을 체결하며 이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 오티스 엘리베이터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승강기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만 300명이 넘고요. 특히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는 1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것 하나 없이 여전히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최근 졸업 앨범에서 사진을 빼고 싶다는 교사가 많다고요. 네, 다름 아닌 딥페이크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교사와 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교사들이 졸업 앨범에 사진 넣기를 주저한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 얼굴이 빠지거나 그러다 아예 졸업 앨범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최근 교사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졸업 앨범에 실린 본인 사진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도용되거나 초상권 침해를 당할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걱정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졸업 앨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졸업 앨범을 만들더라도 교사 사진을 아예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의 이 같은 두려움은 실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신고된 것만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교사들은 졸업 앨범 외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같은 일상에서 찍은 사진도 범죄에 이용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제간 사진 촬영마저 피하게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교육 의무화를 1순위로 꼽았지만 이것만으로 기술 발달과 함께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알던 학교 풍경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남 김해에서도 사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제 하프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승용차가 경기 중이던 선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한창 하프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구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난데없이 통제 구간을 뚫고 들어와 달리고 있던 선수를 쳤는데요. 차량을 몰던 70대 운전자는 통제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달리고 있던 선수를 발견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에 치인 20대 선수는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당시 차량이 약 20km 정도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대회 기간 동안 큰 탈 없이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야말로 요즘 한강 센세이션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한강 작가의 책이 100만 부 넘게 팔렸어요. 네, 엿새 만에 누적 기준으로 무려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종이책만 103만 2천 부가 판매됐고요. 전자책도 최소 7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책별로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서점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에는 대형 서점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고요. 반나절 만에 13만 부가 넘게 팔려나가는가 하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한강 작가의 시와 소설은 30만 부가 팔렸고요. 주말을 지나면서 더욱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지난 월요일에는 80만 부, 어제는 97만 부, 그리고 오늘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출판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일본의 대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가 출간 2달여 만에 60만 부를 돌파하면서 파죽지세 기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100만 부를 돌파하는 데까지는 무려 8개월이 걸렸고요. 올해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세이노의 가르침도 100만 부를 판매하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특히 신간도 아니고 이 구간이 그것도 단종이 아니라 작가 전체 작품이 고르게 팔려나가면서 엿새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는 건 출판계에서 전무한 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강 아리 중입니다. 뜨거운 관심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열풍에 벨기에에선 도난 사건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빛이 되자마자 도난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문화원 측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현지에서도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도서관 한편에 따로 코너를 마련해 한강 작가 여러 대표작을 비치하고 또 SNS 계정을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화원 관계자는 주말이 지나고 도서관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비치된 여러 작품 가운데 번역본이 아닌 채식주의자 한글판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도서관에 외부인이 상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인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여기려 한다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전례 없는 이른바 한강 특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네 책방들은 울상이라면서요? 네, 인쇄소들도 쉴 틈 없이 책을 찍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제작 물량이 대형 서점 위주로만 공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통망에서 소외되는 이 동네 서점, 독립 서점들은 팔 책이 없어서 그저 그림의 떡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8년째 독립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책방 주인은 책이 도통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며 대형 서점이 풀리고 나서야 올 것 같다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이런 동네 서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트래픽이 한때 4배 가까이 뛰기도 하면서 반짝 특수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유통구조상 남의 잔치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도서 도매상은 물량을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대규모 판매자에게 먼저 책을 보내고 남은 책을 동네 독립서점에 내는데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 소하고 남는 물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특수의 온기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보문고는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동네 서점에 발주 주문을 막기도 했는데요. 다른 영업점도 물량이 없어서 도서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러 발주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주문된 도서 물량이 너무 밀려 그런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동네 서점 주인들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네. 작은 서점 수백 개를 합쳐도 온라인 서점 매출에 미치지 못하니 도매상에게 책을 빨리 달라 해도 물량 배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하루 이틀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서운하다 토로했는데요. 이 때문에 동네 독립서점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형 서점 중심으로 짠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 투자 이민으로 온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요? 네, 지난 5년간 국내 투자 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로 투자 이민을 왔는데요. 투자 금액 기준으로도 이 제주도는 총 795억 1천만 원을 유치해 투자 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의 87.3%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투자 이민 유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처럼 투자 불균형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까지 빈번하다고 해 제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앞서 한 대만 언론은 제주도 중국 섬이 되나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서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며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네. 칠곡군의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그룹의 멤버 서무석 할머니가 혈액암으로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서무석 할머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무대에 오를 만큼 순이와 칠공주에 큰 애정을 쏟아오셨는데요. 몇 주 전까지도 광화문에서 열린 한글 주간 개막식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셨었는데 투병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인 어제 대구의 한 병원에서 향년 8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병원에서 혈액암 3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지만 투병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계속하셨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랩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다며 천국 같은 1년을 보내신 것 같다 말했습니다. 나머지 순이와 칠공주 멤버들은 오늘 빈소에서 할머니를 추모하는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리더인 박점순 할머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좋아하는 랩 마음껏 하셨음 하는 바람이
소감이고요. 비록 서무석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삶을 빛나게 한 그녀의 꿈과 희망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금 한창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벌써 뭐 중반부 넘어섰는데 여야 항상 대치 속에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나오고 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노동 문제에서만큼은 주목해야 될 볼만한 현안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국감에서 다뤄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노동 현안들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김효신 노무사님은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또 어떤 현안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어제 일인데요. 뭐 이제껏 다뤄진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화제였거든요. 이게 네. 뭐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국정감사로 해야 될 일인가 싶었는데요. 요즘에는 현대 사회가 이제 고도로 발달하면서 어쨌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뭐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 괴롭힘들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제 우리 뭐 톱스타가 나와서 이런 괴롭힘 당했다는 게 화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여러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이걸 해소시켜 줄 거냐, 이제 그 단계로 좀 넘어가서 논의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 현안들, 또 야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와 과로사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아니면 조언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명쾌한 해법 제시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번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이 쿠팡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쿠팡이 뭐 워낙 택배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쿠팡 CLS 대표이사하고 쿠팡 풀필먼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거든요. 왜냐하면 쿠팡에서는 항상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가 사망했고, 올해의 경우에 경산, 화성 등의 쿠팡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 5월에 우리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를 해오다 숨진 정설기 씨의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거든요. 이게 쿠팡이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을 쿠세권이라는 이제 신종 용어까지 이제 창출되면서 전국 시군구에서 약 70% 이르는 데까지 로켓 배송을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일면에서는 사람 잡는 로켓 배송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쿠팡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쿠팡 산재 실태는 산재 예방하는 고용부 국감 때마다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요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주 6일째 주 60시간 이상 연속 고정적 새벽 근무라는 이제 구조적 원인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켓 배송하는 야간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날 저녁 8시 반쯤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하게 되고 7시가 넘도록 배송이 미완료될 경우에는 그 배송 구역을 회수당하는 클렌징이라는 걸 당할 수 있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이 배송 시간에 거의 뛰다시피 택배 배달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은 이제 배송 물량은 점점점 늘고 있지만은 물품 분류 작업 인원은 감축되고 간선 차량 배송 지연돼서 순 배송 시간은 많게는 6시간에 다 배달해야 된다는 거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렌징이라고 하는 이 쿠팡의 배송 시스템의 심야 노동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쩌다 우리도 야근하게 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진짜 몸이 축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야간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논문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뭐 주제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지난달 2일에 국회에서 열린 심야노동 위험성과 공적 규제 마련 토론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임상영 녹색병원 원장님 말을 빌리자면요. 연속적인 고정된 야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서 어느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고정된 야간 노동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긴 게 저희가 이제 교대제 근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대로 이제 주야 교대로 하는 근무제인데요. 그것도 뭐 하루에 8시간씩 장시간 근무 형태로 하는 것들 야간 노동은 지속하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야간 노동 자체가 2급 발암 물질에 해당될 만큼 이라고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전무한 게 네. 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이런 극한의 노동을 하는 곳들이 전 세계에 전무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네. 노동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국감에서도 야간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희상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은 2003년 야간 업무를 8시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그래서 노동부도 이거 야간 근무를 8시간 제한하는 부분 검토할 생각이 있냐고 이제 문의하니까 이에 대한 김민성 노동부 차관의 발언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면서도 업종의 특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적용시킬 수는 없고 사회적 대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지적받아온 쿠팡의 경우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5월에 숨진 정슬기 씨의 경우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로사 승인 요건이 좀 까다롭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슬기 씨의 사인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인 심실세동 심근경색 의증인데요. 이 질환이 이제 쿠팡 CLS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봐서 산재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병이 발병 전 12주간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간 일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정슬기 씨의 근무 여건에 대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 평균 63시간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는 30% 시간에 할증을 해주는데 그걸 할증할 경우에는 일주 노동 시간이 77시간에 이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사실 큰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요, 이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유족급여는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뭐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의비 같은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른 분한테 지급하고 장례비는 평균 임금 120분을 지급으로 하되 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약 1,812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최저는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산재로 인정받은 고 정슬기 씨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였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원칙적으로 우린 대원칙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별도로 뭐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신청하지 않았으면 산재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고인이 된 우리 정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쿠팡 퀵플래스라고 일하는데 이 퀵플래스가 1톤 트럭 보용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입니다. 그래서 쿠팡의 간접 고용 노동자인 동시에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이시거든요. 네.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산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록 이 모든 특고 종사자들한테 이제 다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약 18개 업종에 지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산재에 가입돼 있으셨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게 되었을 거다라고 예상됩니다. 네, 요즘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특수 형태의 이제 근로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얘기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이제 인정받지 못하니까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택배 기사분들, 대리 기사분들, 화물차주 분들이 등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총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업주한테 종속돼서 지시 명령을 받아가면서 노동을 제공하지만은 구조적인 이유로 근로자성은 부정당하고 특고 종사자라고 해서 노동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뭐 법정 휴일 같은 이제 근로기준법 조항은 당연히 적용 안 되고요. 뭐 더 나가서도 우리 사회보험료, 뭐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것도 이제 그 전액 또는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50%도 부담해야 되는 영역이 근로자하고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여전히 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또 이번 국감에서 최고의 화제는 걸그룹 뉴진스 한이가 국회 참고인을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11일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 가지고 한이 씨가 이제 다른 그 연예인하고 뭐 그 매니저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뭐 그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무시당했고 뭐 그 매니저가 한이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주장한 거에 발단됐는데요. 네. 그래서 한이 씨가 직접 노동부에 신고한 건 아니고요. 이걸 유튜브 방송을 든 팬이 서부지청을 진정에 접수한 걸 계기로 시작해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진정이 100여 건 정도 접수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출석한 한이 씨가 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져야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뉴진스 팬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이게 법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게 기업 내에서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다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겪었던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돼요? 사실 이제 인사를 당해서 무시한 것보다는 이게 그 담당 매니저가 이게 무시해라는 발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다른 이들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 한이 씨가 겪은 일은 일종의 따돌림 중에 가장 전형적인 한 가지의 유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거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한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제 뭐 국정감사에서 그 한이 씨는 처음이 아니라고 이제 답변했지만은 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삭제되면 답답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뉴진스 멤버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네.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이게 우리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연예인은 우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거는 있지만요. 우리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는 사실 이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하는 사례는 존재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톱스타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일면에서는 사실 이제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용 계약보다 더한 지배력이 더 강력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진스 한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도 뭐 관련해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역시나 근로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뭐 법원은 정확한 판단을 한 적이 없고 대체로 뭐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은 뭐 근로자를 안 보는 게 일반적 견해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입니다. 사실 네. 이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상 업무상 괴롭힘이 있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받아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이제 민법의 특별법으로는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여전히 이제 소송 제기를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사실 이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대표적인 게 골프장 캐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상사로부터 괴롭힘 당하다가 숨진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하급식 판결을 확정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하이브 측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돼요? 이제 이 하이브 측을 이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면요. 먼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고 노동부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나 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거나 회사 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있거든요. 이 의무를 위반하면 여전히 이제 똑같이 5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과태료 부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니어서 이제 적용은 안 돼 있고 역시나 객관적 조사를 했느냐 여부가 이제 과태료가 되냐 안 되냐의 처분으로 달려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야간 노동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범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림 우사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9193님이요. 저는 순대를 못 먹는데도 부장님이 순댓국집을 가자고 합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하셨어요. 사실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중에 제일 큰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중요 요건 중에 하나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개인적 고충에 해당될 여지가 더 크지 네.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 좀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장 내 뭐 애로사항 정도에 네, 맞습니다. 예, 해당되겠죠. 부장님이 순대 못 먹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계속 악의적으로 그러신다고 하면 이거는 괴롭힘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개인적 고충으로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부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순대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네, 8329님이요.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했는데요. 서울 근무를 원하는데 인천 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거는 퇴사 압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육아휴직 후에 우리가 이제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 동일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동일 직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와 있으면 대개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다른 직무를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본인께서 느끼시는 게 업무상 필요성이 이제 적은 걸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전보 발령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서 근로자한테 불이익한지 이익한지 이제 따지게 되는 거군요. 사실 네. 이제 이런 걸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면 정당한 이제 전보 발령에 해당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944님은요. 야간 근무는 연장 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몇 번 연장 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다른 이제 우리 그 기본 근로를 넘어서는 데에서 이제 신청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번 연장 근로 신청 가능한 거는 법에 없고요. 우리가 52시간제라고 해서 이제 주 40시간 기본 근로 외에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일 소정 8시간을 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근로보다는 이 연장하는 시간이 몇 시간에 해당되는지 그걸 카운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322님이요. 의료용 산소 등을 배송하는 기사입니다.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인데요. 6년째 일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주 6일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데 정해진 급여 말고는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없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 정당한 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보유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급여 명세서를 요구해 주세요. 급여 명세서는 그 의무화, 교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내 근로계약에 우리 포괄임금제로 설정되어서 이 그 연장 수당이 급여의 일정 부분, 일정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부분만큼은 월급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걸 넘으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못 받은 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지금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보하셔가지고 비교한 다음에 그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전체 금액들을 다 요구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그 포괄임금을 초과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주하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색다른 공간을 방문하고 왔다고요. 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매주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는 요즘 들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복합문화공간 예술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예술영화관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곳이에요? 네, 보통 저희가 아트하우스, 아트시어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는 독립영화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독립영화라고 하면은 독립 제작한 영화, 이래서 할리우드에서 대형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배급망이나 뭐 투자를 이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작되는 영화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뭐 대형 배급사의 지원, 투자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작된 소규모 영화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독립영화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고 흥행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성 위주의 저예산 예술영화나 단편영화, 고전 영화 같이 저희가 대형 영화관의 스크린에서는 주로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작품들을 주로 상영하는 소규모 영화관을 두고 예술영화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영화관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남아있을 뿐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2, 3년 전에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이 급격하게 공연이나 문화, 영화 산업 쪽들이 어려워지고 그 영향으로 영화 관련한 예술 공간들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영화 하면은 충무로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신인 배우를 두고도 뭐 충무로 블루칩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 하면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충무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한극장이 네. 얼마 전에 66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관을 하게 되었고, 또 2021년에는 서울극장이 폐관을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코로나 유행을 기점으로 확 줄어들면서 대형 영화관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술영화관들이 꿋꿋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지역에는 일단 더수 마트시네마, 라이카 시네마, 시네큐브 광화문, 아트하우스 모모, 에무시네마 등 여러 가지 예술영화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는 명화극장, 판타스틱 큐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인천의 영화공간 주안, 대전의 시네인디유, 대구 5호 극장, 이렇게 각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예술 영화관들이 아직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극장 중에는 운영한 지 오래된 극장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새로 예술영화관을 컨셉으로 개관을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성수에 무비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무비랜드는 올해 초에 개관을 한 예술영화관인데, 이게 한 브랜드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예술영화관이에요. MZ 소비자들을 타겟팅하는 인지시네마를 컨셉으로 개관을 했는데, 이렇게 기존에 운영하는 예술영화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색다른 문화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술영화관이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 영화관이라고 하니까 왠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어디 가봤어요? 제가 연희동 구석에 있는 특정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내 후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희동 구석에 위치한 예술영화관 한 곳을 실제로 방문을 해봤고요. 제가 받은 첫 번째 느낌은 찾아가기가 어렵다.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보통 영화관이라고 하면 대로변에 있거나 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거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이제 연결 통로가 있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뭐 지금 저희가 있는 여의도 KBS 본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형 영화관도 저기 앞에 여의도공원 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제가 방문한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도보 15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5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형 영화관 보면 그 건물 외벽에 포스터를 크게 붙여놓는다든지 뭐 스크린을 통해서 와, 나 영화관이야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내가 영화관임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건물 사이에 보호색을 띈 것처럼 있어가지고 정확히 지도를 검색해보고 찾아가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인 즉슨 지나가다가 영화 한번 볼까? 이러고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조금 아니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미술관인지 카페인지 영화관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로지 이 공간을 방문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방문했던 곳 말고도 다른 예술 영화관들 제가 위치를 조금 찾아보니까 대형 영화관들과 비교하면 조금 구석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기가 어려우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가면서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제가 이날 조조 영화를 예매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날이 휴일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영관의 좌석 반 이상 정도가 조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차 있었어요. 이게 정원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20명 이상이 온 건데 제가 이날 방문을 위해서 미리 표를 예매를 했었거든요. 그 예매창에 들어가면 이미 선점된 좌석들 같은 경우는 X자로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는 보통 상영관이 하나에서 2개 정도이기 때문에 상영관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 회차가 거의 반 이상 좌석이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이 관객 분포가 굉장히 다양했다. 저는 뭐 아무래도 젊은 뭐 대학생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뭐 커플로 오신 분들도 있고 혼자 오신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놀라웠던 게 중년 남성분께서 혼자 영화를 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고 다양했다. 이런 게 제가 받은 인상이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같은 상영관에 있었던 시민 한 분과 짧게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평소에 그냥 많이 이용은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그냥 애프터선 보려고 이렇게 예매하는데 있는 곳이 여기여서 그냥 오게 됐어요. 다른 점이나 스스로 느끼시기에 더 좋은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독립영화관은 그 끝나고 그냥 엔딩 크레딧까지 전부 그 다 끝나요 이렇게 불 켜주는 거 그냥 끝까지 조용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의 여운을 즐길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들으셨던 것처럼 뭔가 즉흥적으로 왔다기보다는 미리 특정 영화를 보려고 제가 이제 이날 제가 본 영화가 저희 이다의 북마크 코너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영화 애프터선이었는데 이 애프터선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예매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를 길게 여운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좋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술영화관의 두 번째 인상이라고 하면 정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러 온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하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이 시민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대형 영화관 가면 만약에 뭐 저희 방송 시간이 12시 20분에 영화가 시작한다라고 써 있으면 보통 딱 12시 20분에 맞춰서 가면 한 10분 정도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화는 12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입장을 하긴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아, 그쵸. 그 시간까지 보통 계산을 하죠. 네, 근데 예술영화관 같은 경우는 앞에 붙는 광고가 없어요. 딱 12시 20분이다 하면 20분에 바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또 상영관 내부에 음료만 반입이 가능한데요. 영화관 하면 팝콘이나 나초 이런 거 먹는 게 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오징어 다리 뜯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영화관에서 막 와삭와삭 뭔가를 먹는 소리가, 그리고 또 이게 향긋한 이제 고소한 냄새들 막 이런 것들이 영화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예술 영화관에서는 음식 반입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부스럭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확실히 영화의 그 음향 이런 것들이나 분위기를 즐기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달라요. 보통 영화관을 가시면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 불이 확 켜지잖아요. 관객들이 빨리빨리 퇴장을 해야 이제, 요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영 시간이 굉장히 촘촘하게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퇴장을 해야 다음 상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영화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요즘 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앉아서 크레딧을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나 픽사, 마블 뭐 이게 쿠키 영상이 뒤에 있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지 않으면 그냥 불 켜지자마자 밖으로 이제 달려 나가곤 하는데, 네. 예술 영화관 같은 경우는 영화가 끝나도 이 크레딧 영상이 전체가 끝날 때까지 조명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의 여운을 충분히 누리고, 뭐 이 영화에 누가 참여를 했는지, 뭐 아트워크는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면서 아, 얼마나 많은 노력의 손이 이 영화를 만드는데 들어갔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쿠키 영상이 없는데 끝까지 크레딧 보고 나온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혼자 가만히 앉아서 정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애프터선 관람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애프터선이라는 영화가 그때 저희 북마크 코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기승전결이 명확하거나 뭐 엄청 스펙타클한 사건이 발생하는 영화는 아니고, 잔잔하게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안개 속에 가려진 듯한 주제를 찾아내는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이런 영화일수록 이제 영화가 끝나고 바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가 좀 아쉽잖아요. 네. 근데 그 여운을 누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진짜 한 번쯤 방문할 법한 장소네요. 그런데 하영 PD가 처음 예술 영화관 소개할 때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영화관과 차별점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뭐가 좀 달라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이긴 해요. 영화가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이게 딱 영화 한 작품 보고 나오는 게 끝은 아닙니다. 이것과 연계한 이벤트들을 많이 운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에 상영하는 영화의 굿즈를 티켓을 발권할 때 증정해 주기도 하고요. 제가 방문했던 날은 애프터선 굿즈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영화 속 장면으로 만든 엽서 굿즈를 좀 받아서 기분이, 이게 발권할 때부터 살짝 이제 선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매점이 위치한 대형 영화관과 다르게 이 예술영화관에는 그 영화 관련된 굿즈나 도서 같은 것들이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여서 만약에 내가 영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발권을 해도 시간이 남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그런 도서나 이런 콘텐츠들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을 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고, 스탬프가 뭐 3개 이상이다 이러면은 굿즈를 증정하는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건물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도 그 영화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그 건물 전체가 영화에 연계한 풀코스의 문화체험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예술 영화관들 중에서 그 새로 개관한 무비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날로그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영화 티켓 보시면 영수증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얇은 그 영수증 종이에 프린트해서 나오는데,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아쉽거든요. 어릴 때는 정말 티켓다운 티켓의 형태로 나왔는데, 도톰한 요즘은 종이에 나왔죠. 네, 도톰한 종이를 받으려면 뭐 포토 티켓을 뽑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나 쉽게 버리고 사라질 수 있는 형태의 티켓들이라 아시는데, 무비랜드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살펴보니까 티켓의 형태가 영화관 좌석 배치도를 그림의 형태로 뽑아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권을 할 때 직원분이 수기로 관객이 앉아야 할 자리를 표시를 해주십니다.
사인펜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레트로 열풍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젊은 세대들이 옛날의 투박함을 다시 찾아서 돌아가고자 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문화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권의 형태 자체도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다른 체험적인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서울 애무시네마에서는 별빛 영화제라고 해서 이 영화관 건물의 루프탑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이게 피켓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만약에 뭐 가을 바람 이렇게 부는 옥상에서 이제 예술 영화 로맨틱한 느낌이잖아요. 데이트 코스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티켓팅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예술 영화관 자체에서 GB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스트 비짓의 준말로 그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인데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영화관을 방문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뭐예요? 좋았던 점은 평소랑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항상 저희가 체험 삶의 현장에서 그 체험하는 것들이 다들 그렇지만 저는 사실 시네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술영화관 내가 특별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에 집중해서 관람할 수 있다는 거, 영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무래도 특장점인데 아쉬웠던 점이라기보다는 기대와 달랐던 점은 일단 찾아가기 어렵고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저는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조조영화 기준으로 8,000원 그리고 그냥 일반 시간대는 11,000원 정도로 일반 영화관과 비교해서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진 않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영화관에 예술 영화관에 가보고 싶은 분들에게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면요? 예술 영화를 보고 싶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예매 사이트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예술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버튼을 누르면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름은 디트릭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의 예술영화나 또 재개봉 고전 영화들을 상영하는 전국의 모든 예술영화관 티켓을 예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각 예술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연결해서 예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거의 모든 예술영화관들이 이 디트릭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진행하도록 링크를 걸어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쪽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현장 예매도 가능하시긴 한데 대체로 영화관들이 상영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 내지 2개 정도인 경우가 많아서 상영관 내부에 좌석 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아야 40석 내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꼭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든지 하시면 미리 꼭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술 영화관마다 그 상영관마다 관람하기 좋은 좌석이 다르거든요. 뭐 제가 갔던 곳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영화관들 제가 몇 개를 찾아봤을 경우에는 뭐 스크린이 작기 때문에 무조건 맨 앞줄에 앉아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성 영화관처럼 뭐 어디가 딱 좋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꼭 이제 후기를 미리 찾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영화관에서는 뭐 빈백 좌석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후기들을 꼭 찾아보시는 게 이 예술 영화관을 온전히 즐기실 수 있을 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 색다른 문화공간 예술영화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또 강소연 PD와 함께하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